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벌써부터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살아날 것이라 전망, 굉장히 거센 가운데 또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기고만장에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임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계속 내놨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한 9.1 부동산 대책, 그 마련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1 대책이 발표된 바로 이틀 뒤인 9월 3일에 한 취재원분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취재원분이 몇 달 전에 안양에서 한 중견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기보다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사할 때마다도 사실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죠. 그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한번 사보자 하고 샀는데 9월 3일 저를 만난 날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샀을 때보다 2천만 원이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네. 저한테 진짜 이제 집값 오르는 거냐고. 네, 소고기 먹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분이 사신 그 단지의 아파트 매물이 9.1 대책 이전에는 한 10건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인들이 이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딱 한 가구만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물도 2천만 원 높게 형성된 가격에서 지금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지수들도 이를 좀 반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역시 9주 연속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달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 87.8%였는데요.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지수들이 물론 이제 9.1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부동산 회복으로 아예 전적인 부동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로 이어질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와 볼게요. 그분의 집값이 2천만 원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이 2천만 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느냐 이 문제로 가보면은 거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호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 건데요. 이 호가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집주인들 말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내가 이 집을 이 가격을 주고 샀을 때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다. 최소한 손해를 보진 않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9.1 대책이 발표한 지 이제 겨우 닷새가 지났고 또 일부 9.1 대책 중에 일부는 국회 통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런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시장까지 이런 수요자들의 관심이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거래에 나서려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던가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9.1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잖아요. 이게 근데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강남이나 목동 일부 지역 수익성이 있는 곳에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그 일부 지역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청약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이번 대책들이 조금 가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제도다. 이런 비판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전셋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셋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매수 심리를 살려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옮기면 아무래도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 목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셋값 상승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의 비율을 뜻하는 이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집주인들이 요즘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고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재건축 단지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재건축 될 때까지 전셋집을 마련을 해야 하니까 전세 수요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비해서 다양한 임대주택 등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극심한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좀 많고요. 뭐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전셋값 오른 폭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작년 전세 가격이 연간 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7% 정도 올랐는데 올해 8월까지 좀 봐보니까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멈췄거든요. 네. 물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있어서 이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전세값 오름폭은 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세가율이 70%, 집값이 1억 원이면은 거의 전세값은 7천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인 거니까 네. 아무래도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없는 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결국은 빚을 내서라도 좀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9일 대책 발표 이후에 정부가 또다시 뭐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도시건축 관련된 규제도 또 대폭 완화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상가나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쪽도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도시건축 규제 완화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잘 건드리지 않는 분야인데 이번에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주택 정책보다 좀 더 획기적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더 네. 큽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이유가 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자의 일환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규제를 전 산업적으로 좀 완화하고 있는데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제도이긴 하나 결국은 이 제도가 이제 완화가 되고 이게 확산이 되면은 이게 미시적인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 같은 시장에도 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부각되는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심의 가치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주택이나 이런 상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이런 부류의 그 사업이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보게 되면 이번에 그 폐지된 이 사선 제한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군다나 그런 사업성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임대 수요나 이런 추가적인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그 경제 활성화, 내수 경기의 진작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개선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한 7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만큼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에 대한 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막 의도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시장을 띄웠을 때 어떤 좀 악영향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현 상황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정책들을 네. 쏟아낸다는 지적이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는 집값을 내리기 위한 어떤 여러 규제들을 마련을 하고 이 규제들을 통해서 부동산 어떤 거래 같은 걸 좀 쪼여가는 정책을 하는 반면에 지금과 같이 좀 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됐을 때는 그때 했던 규제들을 다 풀어서 네.
뭐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예전 정책, 예전 네. 정책 이런 식으로 냉온탕을 반복하는 정책들밖엔 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솔직히 많은데요. 이런 대책들이 물론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립심이 없는 후진적인 성향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공급 시장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거나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행사라고 하는 건 어떤 부동산을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또 그 상품을 산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주고 그 사업을 기획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집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을 집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가치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사실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기이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아무래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선진국인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갈 때, 주를 옮겨서 이사를 갈 때 그 구역의 집값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집을 클릭을 해보면 과거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됐었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왜 이 가격이 형성되었는지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참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건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 관한 보험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보험비를 책정을 하려면 보험사들이 그 집의 가치를 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보험사들이 가치를 판단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집값을 결정하는 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이 형성이 돼야 해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강남하면 오르고 뭐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네. 좀 미국식으로 선진화된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조언들이 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살리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서 문제고 또 뭐 정부가 이제 뭐 아무 정책을 안 쓰고 있으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참 정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임채영 기자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사실 정부가 건드리지 않으면 정부 뭐 하고 있냐라고 분명히 비판이 나올 네.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정책들을 쏟아내면 조급증 걸렸냐, 왜 이렇게 자꾸 정책들을 네. 쏟아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좀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좀 그런 막힌 틀의 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부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정부가 기존 대책에서 이걸 풀었다 다시 조였다, 뭐 수치만 조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네. 다 제로화하고 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과 같은 선진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을 하고 좀 전반적으로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학자분이 계신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좀 부동산을 산업화로 바라볼 시장 영역과 복지적 영역으로 바라봐야 될 시장을 구별하고 복지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에 대한 논의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산업화 시장에서는 자율성, 기업에 대한 자율성과 또 상품의 다양성들을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에게 주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되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는, 과열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영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